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한겨울 날씨처럼 정말 추운 아침 날씨 기록하고 있습니다. 겨울 코트 입고도 덜덜 떨릴 정도로 상당히 아침 기온 낮아졌으니까요. 두껍게 평소보다 입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290명 선거인단을 확보하면서 매직 넘버 27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승리 선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도 불복하고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소송을 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과연 이 미국 대선의 결말 어디로 흘러갈까요? 잠시 후에 상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새로운 미국의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조 바이든 당선자로 오늘부터 호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긴 하지만 말입니다. 잠시 후에 상세하게 전해드리죠.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다시 존경받는 미국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 바이든 당선인이 당선은 됐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로 아슬아슬하게 당선이 됐다. 미국 여론이 두 갈래로 분열이 됐다. 이를 의식한 듯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바이든 당선인이 말했습니다. 대선 승리 선언을 한 겁니다. 지금은 치유할 시간이다 라며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을 정상화하겠다.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 연설 잠시 후에 직접 들어보시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함께 당선된 러닝메이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 흑인 아시안 여성 유리천장을 닫겠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라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자메이카와 인도 부모님 사이에서 출생을 했고요. 주 법무부 장관과 상원 의원 등 경력이 매우 화려합니다. 토론에 뛰어나서 여자 오바마 대통령이다라는 별명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갖지 못한 약점을 이 카멜라 해리스가 다 보완했다. 이번 승리의 주요 원인이다.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부통령에 함께 당선된 카멜라 해리스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패배 확정 소식을 어디에서 들었을까요? 골프장에서 패배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위 쿠슈너가 승공 문제를 논의하러 왔다는데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패배를 인정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자, 이때 골프장에서 패배 소식 들었는데 그 다음날 또 골프 치러 갔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라운딩을 마친 후 백악관에 돌아올 때 패배자 짐 싸라 이딴 야유를 트럼프 대통령이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저 장면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번 선거는 뭔가 잘못됐다, 조작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불복하겠다, 소송하겠다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일까요? 잠시 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국내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른바 특활비, 특수활동비를 공격했다가 되레 정치인 윤석열을 부각시켰다. 무슨 얘기냐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법무부가 특활비를 쓰고 있다라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서 여야가 그러면 대검과 법무부 모두 특활비를 들여다보겠다라며 감사를 받게 됐다는 겁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와 함께 등판 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대선 소식 상세히 전해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오랜만에 돌직구쇼 나오셨습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신범철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바르다 박선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모셨습니다. 여의도 정치 컨설팅계의 제갈공명 윤선생 윤태고 실장님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자 출신의 학자입니다. 미국 스탠포드에서 박사를 받고 온 김수경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오늘의 키워드 3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치유,
조 바이든 당선인이 밝힌 메시지는 치유. 두 개의 미국을 하나로 통합하겠다, 치유하겠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승복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검증. 추 장관이 내건 특활비 문제. 그런데 본인의 법무부도 그 검증을 받게 됐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전해드리겠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신당. 안철수 대표가 또 신당 얘기 꺼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1야당은 시큰둥해 보입니다. 그의 신당 계획 이룰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김재 돌직구쇼 오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네, 오늘의 톱뉴스는 단연 미국의 대선 결과입니다. 톱뉴스 주제 공개합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통합, 치유, 존경 이 세 개의 키워드로 승리 메시지를 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승리 선언 연설 직접 들어보시겠고요. 그 전에 미국의 대선 결과 어떻게 났는지 아직도 개표 중인 데가 있는지 그 결과 어떤 주의 결과가 주요했는지 그리고 바이든이 현재 몇 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서 승리를 거머쥐게 됐는지 제가 친절하게 직접 짚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미국 대선 주요 경합주 개표 결과 함께 보시죠. 먼저 조 바이든 당선인이 매직 넘버가 제가 27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270명보다 20명을 훌쩍 넘게 가져갔습니다. 현재 조 바이든 당선인은 29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면서 사실상의 승리 선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한참 못 미치는 214명밖에 확보하지 못했는데도 계속해서 선거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미국 역사는 승자, 승리 연설뿐만 아니라 패자의 승복 선언이 주요 관행이었는데 그 긴 100여 년의 미국의 역사를 트럼프 대통령이 정면으로 깨고 나서면서 미국 사이에 이 복잡한 문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이든 당선인이 어느 주에서 승리해서 270명을 훌쩍 넘겨서 290명까지 달성하게 됐을까요? 함께 보시죠. 펜실베니아였습니다. 예측을 깨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갈 것이라는 그 예측을 깨고 선거인단 20명이 걸려있는 펜실베니아를 조 바이든이 가져갔습니다. 49.8대 49.1 치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가다가 조 바이든 당선인이 이걸 뒤집으면서 결과적으로 선거인단 20명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니바자나 네바다냐 소위 이런 논란까지 농담까지 있었던 네바다주의 결과도 나왔습니다. 결국 이 네바다는 조 바이든 당선인의 몫이었습니다. 선거인단 6명, 앞서 20명과 도합 26명을 바이든 당선인이 가져가면서 50.1대 47.7로 네바다를 바이든 당선인이 크게 가져갔습니다. 결과적으로 26명이 더해져서 바이든 당선인이 선거인단 290명을 달성하게 됐고 승리를 확정 지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치열한 조지아는 현재도 치열합니다. 16명의 선거인단이 달려있는 조지아 굉장히 치열했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49.3, 바이든 당선인이 49.5 여전히 치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변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즉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거의 그럴 리는 없습니다만 이걸 가져간다 하더라도 270명 당선되기는 무리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이번 선거에서 패배를 한 것이고 바이든 당선인이 이번 대선에서 완벽하게 승리를 거머쥐게 된 겁니다. 신범철 박사님. 잠시 후에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놀라운데 지금 제가 간략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이번 대선 결과는 완벽한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 완벽한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 맞죠?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표차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완벽한 패배일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가 들여다볼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결국 미국이 크게 나뉘어 있다. 그리고 민주공화 양측이 모두 결집되어 있다. 그 표차가 아주 근소하지만 미국의 독특한 선거 시스템으로 인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겼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펜실베니아를 트럼프 대통령이 못 가져간 것이 바이든 당선인에게 굉장히 주요했겠군요. 그렇습니다. 펜실베니아가 투표인단 20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펜실베니아를 가져옴으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자가 아슬아슬한 승리, 그러니까 270표
겨우 넘는 승리가 아니라 20표 이상 290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돼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는 무언가 법적 소송을 준비하려고 하지만 지금 카운트되지 않은 게 조지아주 16표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것까지 카운트된다면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 제기하는 것에 정치적 힘을 얻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렇게 된다면은 삼권 분립을 중시해온 미국의 대법원을 포함해서요.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바이든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날 미국의 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각 주에서는 정말로 아슬아슬 치열하게 어찌 보면 절반의 승리를 바이든이 가져갔지만 미국의 선거제도 특성상 많은 주를 바이든 당선인이 가져가면서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으로는 뒤집을 수 없는 결과가 됐다라는 정말로 분석이었는데 일단은 잠시 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불복 이유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고요. 상세하게. 승리를 거머쥔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 조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 연설 직접 들어보시죠. The President-elec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Joe Biden. A victory for we the people. I pledge to be a president who seeks not to divide, but unify. The Bible tells us to everything there is a season, a time to build, a time to reap and a time to sow, and a time to heal. This is the time to heal in America. Well, folks, we stand at an inflection point. We have an opportunity to defeat despair, to build a nation of prosperity and purpose. We can do it. I know we can. We must restore the soul of America, especially those moments, and especially those moments when this campaign was at its lowest ebb. The African-American community stood up again for me. You always had my back, and I'll have yours. We must make the promise of the country real for everybody, no matter their race, their ethnicity, their faith, their identity, or their disability. I sought this office to restore the soul of America, to rebuild the backbone of this nation, the middle class, and to make America respected around the world again. Tonight, the whole world is watching America. And I believe at our best, America is a beacon for the globe. We will lead not only by the example of our power, but by the power of our example. 네, 신문철 박사님, 지금 승리 연설 보셨는데 세 가지 치유와 통합, 공정, 존경에 관련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치유. 지금 바이든 당선인이 성경의 한 구절을 인용했어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지금 미국은 치유돼야 할 때다. 상당히 중의적인 표현 같아요. 코로나19로 사실상 많은 사망자가 나왔고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를 관리 못했다라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실정에 대한 비판도 있었잖아요. 코로나로부터의 회복과 치유도 있고 어찌 보면 두 갈래로 나뉜 트럼프 대 바이든 이 두 갈래로 나뉜 미국의 분열된 여론을 국론을 하나로 치유하겠다. 뭐 이런 의미로도 들리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정확하게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먼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 보고요. 지금 미국에 2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났고 또 지금 선거 결과에서 나온 것처럼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그 어느 선거보다 미국 국민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치유해서 통합이 있는 나라 그리고 저 부분에서 또 목적이 있는 나라라고 하잖아요. 목적이요? 그러니까 미국의 파운딩 파더, 건국의 아버지들이 미국은 자유 그리고 그러한 자유를 갖다가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그런 목적 있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제일주의를 주장하면서 그러한 목적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 게 또 하나의 문제인 거죠. 따라서 이번에 바이든 당선인의 저 연설은 사실 우리가 지난 4년간 듣지 못했던 전형적인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가 다시 등장했다. 그런 측면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 행정과 관련돼서 국민을 자꾸 분열시킨다, 적으로 규정한다, 특정, 뭐 이런 비판이 많았는데 그거를 해결하겠다라는 연설을 강조한 건데요.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윤태곤 실장님, 우리가 사실은 미국 대선 결과 때 자주 보던 게 승자는 여유를 베풀고 포용을 베풀고 패자는
인정을 함으로써 굉장히 어떤 미덕 같은 게 있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 안 하는 건 뭐 당연한 건데 보통 이 승리한 사람, 오바마 대통령도 그랬고 패자에게 예컨대 뭐 트럼프 대통령에게 나와는 적이었지만 멋진 승부였다, 멋진 친구였다, 뭐 그의 국정에서 본받을 건 이어가겠다, 우리는 함께하겠다, 뭐 이런 덕담, 이런 메시지가 전혀 없네요. 근데 그건요, 패자가 먼저 이야기했을 때 그걸 받아서 주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인정도 안 하고 있었는데 잘 싸웠습니다. 앞으로 친하게 지냅시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건데 그게 지금 예상대로 흘러가는 거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볼 때 바이든이 이길 것 같고 트럼프는 승복하지 않을 것 같고 상당 부분 혼란이 이어질 것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 김진애가 말했지만은 대신한 사람이 있어요. 조지 부시. 예. 전화해가지고 잘 싸웠다. 잘 싸웠다. 굿맨이다. 바이든은 뭐 우리나라가 다시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트럼프가 버티고 있지만은 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은 극도의 혼란상으로 이어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이제 한 근거가 두 가지 정도인데 트럼프가 말하자면은 공화당 전체 진영을 하나로 모으고 있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화당 전체가 전국의 모든 주지사, 상원의원, 하원의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승복 못한다. 이러면은 판이 오래 갈 수 있는데 예. 아까 제가 조지 부시 말씀드렸고 뭐 메릴랜드 주지사, 뭐 우리 호서방 이렇게도 불리죠. 부인이 한국 사람, 공화당 예. 출신이죠. 메릴랜드 주지사라든지 뭐 미드럼니 상원의원이라든지 공화당의 정통파 정치인들 다수가 빨리 고마해라. 인정해라 라는 고마해라. 식으로 이제 쪼개져 있고 예. 그다음 두 번째 이번 미국 대선에서 원래 미국 대선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번에 특히 극명하게 나타난 게 여촌 야도예요. 우리식으로 치면은 여촌야도요. 네. 대도시는 민주당 좀 이제 시골이라든지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은 공화당. 트럼프. 그러면은 무슨 소요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려면은 소요라든지 방화라든지 이런 폭력 사태는 보통 대도시 인구 밀집 지역에서 나타나고 그게 파괴력이 커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쪽은 바이든이 되고 트럼프 지지자들이 많이 이제 힘이 센 곳들은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 또 약간 떨어진 안빈낙도 곳이니까.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모여서 뭔가 행동을 하더라도 모이기도 쉽지가 않다. 이런 물리적인 그 한계도 있는 거죠. 지금 지도 보고 계신데 지금 윤태곤 실장의 분석대로 딱 여촌야도의 양상이 그러니까 나오고 있는 거죠. 주 내에서도 그렇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렇다면 바이든 당선인이 어떤 인물인지도 좀 조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선거운동을 시작하며 홈페이지에 올린 첫 소개글 제가 찾아봤는데요. Humble Beginnings 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초라한 시작. 바이든 당선인은 본인의 정치 인생을 소개하며 첫 말로 나는 굉장히 초라한 시작이었다 라고 표현을 한 셈입니다. 자세히 따져보면 바이든 당선인은 어렸을 때 말더듬이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든지 그의 여정을 한수아 기자가 조명했습니다. 1942년 펜실베이니아주에서 태어난 바이든은 사업 실패를 반복하며 자동차 판매원으로 일하던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말을 심하게 더듬어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시라큐스 로스쿨을 진학해 변호사가 된 뒤 29살에 상원 의원으로 당선됐지만 한 달여 만에 딸과 아내를 교통사고로 잃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살아남은 두 아들을 돌보기 위해 매일 기차로 출퇴근했던 바이든은 당시 화제가 됐습니다. If in 6 months or so there's a conflict between my being a good father and being a good senator, which I hope will not occur, we can always get another senator, but they can't get another father. 1987년 첫 대권 도전을 선언한 바이든은 당시 연설 표절 논란으로 중도 하차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당내 경선에서 오바마와 클린턴에 밀려 5등으로 참패했고 오바마의 런닝메이트로 국정 경험을 쌓았습니다. The best vice president America's ever had, Mr. Joe Biden. This also gives the internet one last chance to talk about our bromance. 한미동맹과 대북 공조를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을 대신해 수차례 방한하기도 했습니다. Our alliance is the linchpin for peace and security in the Asia Pacific. 올해 초 3수 만에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흥행에 실패했지만 I'm running as a proud Democrat.
but I will govern as an American president. No red states, no blue states, just the United States. 세계 최다 확진자 발생국이란 오명을 안긴 트럼프 대통령의 방역 대응은 결정타가 됐고 4년 전 대선과 비슷한 이변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분열된 미국을 통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바이든이 세계의 경찰을 자처했던 미국으로 되돌릴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김수영 박사님, 모든 이 대통령 당선인들의 인생사에는 참 굴곡도 있고 드라마도 있는 것 같은데 바이든 당선인 역시 마찬가지였군요. 특히 좀 안타까운 개인적 사연이 있습니다. 상원 의원에 당선되고 한 달 만에 교통사고로 아내와 첫 딸을 잃었고 또 그 이후에 장남도 또 잃었잖아요. 첫 딸과 아내를 교통사고로 잃고 나서 그 충격 때문이었던가요? 바이든 당시 상원 의원이 차를 직접 운전해서 안 탔다면서요? 출근할 때.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있겠죠, 당연히. 기차로만 왔다 갔다. 이제 72년도, 그러니까 30이 되던 해에 이제 상원의원의 최연소로 당선이 돼서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이제 촉망받는 정치인이었고, 심지어 지금까지 6선의 상원의원을 했으니까요. 그냥 이 전력만 봤을 때는 굉장히 성공적인 정치인이라고 보지만 개인적으로 그 상원의원이 당선되자마자 한 달 만에 가족이 모두 차를 타고 가다가 크게 사고가 나서 그 아내와 딸이 사망하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 둘은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상원의원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만류하고 많이 도와줘서 그 아들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선서를 하면서 상원의원이 됐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예. 그만큼 개인적으로 아픔이 있었고 또 그때를 회상하면서 2012년에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자기가 자살을 굉장히 죄악시하는 카톨릭 신자지만 당시에 그 고통을 생각하면 자살자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였다라고 해서 그 마음의 참담함이 엄청났다는 것을 나중에 고백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개인적인 아픔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오히려 미국 국민들에게는 일반 그런 국민들의 그냥 인간으로서의 어떤 고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또 국민들은 또 동정심을 갖게 되는 거죠. 또 사람들의 아픔을 잘 공감할 수 있는 지도자라는 어떤 그러한 그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분이 어떤 여태까지 여러 번 그 대통령이 되고자 경선에도 나갔었지만 그렇게 성적이 좋지 않았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정치적으로 너무 무난하다. 특별히 내세울 만한 정책이 없다. 어떤 시그너처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포지션이 없다는 그런 평을 받아서 그렇게 아주 인기가 많은 논란의 중심이 되는 그런 정치인은 아니었지만 지금 이렇게 대혼돈의 시기에 있는 미국은 저렇게 안정적이고 이렇게 다 찢어져 버린 미국을 하나로 좀 화합하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에 너무 딱 맞는 대통령이죠. 그래서 지금 그 바이든이 엄청 그런 어디서나 이렇게 막 눈에 띄고 항상 막 이슈를 몰고 다니는 이런 정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은 바이든을 다음 미국 대통령으로 선택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글로도 여러분께 보내드렸는데 워싱턴 DC에서 델라웨어 월밍턴까지 출퇴근을 하는 거리가 3시간 반 거리라고 합니다. 350km의 출퇴근 거리를 30여 년간 매번 기차를 타고 다녔다. 그러니까 아내와 딸을 잃고서 교통사고로. 그 이후에 이제 운전을 누가 해주거나 자기가 운전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기차를 타고 계속 30년간을 했다라는 것도 참 상당히 좀 독특한 거고 2015년에 또 장남 보 바이든이 뇌암으로 사망을 해서 굉장히 이 바이든 당선인이 아버지로서 뭐 오열을 하고 속상해하는 일화도 신범철 박사님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사랑하는 내 아들, 끔찍이 아꼈던 내 아들. 뭐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지금 바이든 당선인은 자기가 대통령은 못 돼도 자기 아들이 대통령 되기를 기대했을 정도로 아들이 그렇게 똑똑한 아들이었어요. 장남이. 예, 사망할 당시에도 델러웨어주 법무장관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슬픔을 표현한 것이 상당했고 또 자기가 2016년 대선에 도전하고자 하는 원동력이기도 했는데 아들의 사망과 또 당시에 자기가 모셨던 오바마 대통령이 클린턴 지지 쪽으로 가면서
포기를 하게 된 개인적인 아픔은 있는 거죠. 앞서 김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바이든 당선인은 본인이 스스로 빛났다기보다는 상당히 안정적이고 무난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번에 선택을 받게 된 것 같아요. 이번 경선 과정을 보면 민주당에서 좀 빛이 나거나 튀는 분들은 민주당의 스펙트럼에서도 약간 왼쪽에 지나치게 몰려있기 때문에 본선 경쟁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바이든을 택했고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는 바이든의 장점이 아니었던 오랜 기간의 국정 경험 능력이 장점이 돼서 트럼프를 물리치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바이든 당선인의 아내 질 바이든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세계 언론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퍼스트 레이디,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 중 이례적으로 이른바 투잡, 현직 업을 병행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는데 그의 아내 질 바이든이 지원 유세에서 뭐라고 연설했는지 그리고 조 바이든 당선인이 부인에 대해서 언급한 대목은 있었는지 저희가 눈에 불을 켜고 찾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When we come together, everything is possible. Are you ready to win? And are you ready to tell Donald Trump you're fired? Folks, as I said many times before, I'm Jill's husband. Jill's a mom, a military mom, an educator. She has dedicated her life to education. For American educators, this is a great day for y'all. You're going to have one of your own in the White House. And Jill's going to make a great first lady. I'm so proud of her. 당선인이 내 아내 질이라고 하지 않고 내 아내 질의 남편이다라고 소개하는 부분이 참 인상적인데요. 이렇게 아내에 대한 사랑이 각별했는데 투잡을 한다고 합니다. 사상 첫 투잡 퍼스트 레이디가 될 것인가? 궁금한데 질 바이든 당선자 부인이죠. 현재 2년제 미 전문대 영장문 교수로 재직 중이다. 남편이 당선되더라도 내일은 계속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자, 이게 뭐 일에 대한 어떤 열정이기도 한데 이게 미국 정치 시스템상 가능한지 여부도 좀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2009년 바이든 부통령 당시에도 직업을 유지한 첫 세컨드 레이디였다라고 합니다. 부통령 전용기에서 학생들 시험지, 중간고사 시험지, 기말고사 시험지 채점한 일화도 상당히 좀 유명하다고요. 가능합니까? 경호 문제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질 바이든 당선자 부인의 지금 그 직장이 워싱턴 DC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군요. 또 떨어져 델라웨어 아마 월밍턴 그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되게 상징적인 것 같아요. 신범재 박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지난 한 30년 동안 미국 대통령들을 보면은 뭐 이런 분이지 않습니까? 클린턴, 부시, 오바마, 트럼프 이렇게인데 부시와 트럼프는 금수저, 금수저 집안이죠. 그리고 트럼프하고 오바마는 아주 자수성가한 말하자면 우리로 치면 개천용인데 개천용. 하버드, 예일에서 대천재로 꼽혀가지고 어릴 때부터 정말로 잘난 사람들이었는데 바이든은 제가 알기로는 대학 성적도 하위 20%. 하위 20%입니까? 로스쿨에서도 하위 10%. 간신히 턱. 네, 간신히 이렇게 해서 이제 젊어서 당원의원이 됐지만 카운티 정치인으로 시작했고 부인도 지금 2년제 대학 교수인데 원래 경력이 길었던 거는 영어 선생님이에요. 우리로 치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국어 선생님, 국어 교사인 거죠, 부인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통 사람에 가깝다.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매력은 없지만 사람들의 거부감이 작은 사람. 그러니까 트럼프로 인해 가지고 4년간 미국 사람들의 피로도가 매우 높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이든 본인도 그렇고 부인도 그렇고 보면은 이분들이 되게 안정적이고 뭔가 뾰족하진 않지만은 푸근하고 둥글둥글하고 뭔가 나라를 이렇게 좀 안정적이고 스트레스 없이 이끌어 갈 것 같고 보통 때는 사실 그런 캐릭터의 사람이 대통령 되기 쉽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그런데 근데 트럼프를 대항할 사람, 트럼프 다음 사람은 누구냐라고 봤을 때는 이런 모습들이 매력으로 작용한 거죠. 그렇군요. 상당히 흥미로운데 이런 바이든 가족에게도 아픈 손가락이 하나 있습니다. 향후에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바로 차남, 둘째 아들 헌터. 장남이 굉장히 아버지의 뒤를 이을 유망주로 꼽혔지만 사망을 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 둘째 아들 차남 헌터가 바이든의 아픈 손가락이다. 헌터 바이든 50세고요. 대선 기간 내내
트럼프 진영의 공격의 표적이었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로비스트 기업인인데 2014년 코카인의 일단 양성 반응, 미 해군 예비군에서 퇴출된 바 있고요. 바이든 부통령 시절 우크라이나 중국 외국 기업 이사로 등재돼서 거액의 연봉을 챙겼다라는 의혹을 트럼프 캠프 측에서 제기한 바 있습니다. 형이 사망한 이후에 이게 가장 미국 내에서 문제였는데 형수랑 사귀었어요. 형수랑. 홀리 바이든과 교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이 헌터가 와이프도 있었어요. 유부남이었는데 부인과 별거 중인 유부남이 사망한 형의 형수랑 교제를 했다. 미국 내에서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매우 거센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바이든 입장문이 헌터와 홀리가 각각 형과 남편의 죽음이라는 아픔을 함께 이겨내서 응원한다라고 입장을 해서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바이든의 당시 입장문을 비판하기도 했었는데 박정아 대변인님, 우리 같은 마인드면 아버지가 응원한다가 아니라 이놈을 불러다가 어디 네 형수를 따끔하게 해도 모자랄 판인데 저런 반응이 나와서 미국 언론들도 사실 가정과 어떤 가족애를 중시 여기는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미국의 언론들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었던 문제였죠. 우리 사회 같으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앞서 저희가 바이든 당선인의 가정사를 쭉 봤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결혼을 통해서 있었던 자녀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저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인데 보신 것처럼 마약에 뭐 형수와의 교제 문제, 그다음에 별거 중에 심지어는 뭐 다른 곳에서 아이까지도 낳았다는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인데 그만큼 그 교통사고를 잃었던 첫 번째 부인과 딸, 그다음에 이후 그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뇌암으로 죽은 첫째 아들까지 이 가족에 대한 사랑이 깊어서 그리고 그 아픔이 커서 아마 바이든이 저런 반응을 일으켰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 코로나에 걸렸던 트럼프가 이후 선거를 선거 운동을 재개하면서 사실은 그래서 저 두 번째 아들에 대해서 이제 그 의혹을 제기하면서 많이 이제 미국 유권자들의 마음을 좀 흔들려고 했는데요. 봤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중국 등등 회사에 이제 이사로 등록해서 거액을 받고 이를 바이든이 뭐 뒤에서 아버지를 이용했다거나 아버지 이름을 팔았다거나 이런 의혹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후보는 선거 기간 내내 저 둘째 아들이 등장하지 않았고 모든 가족이 다 나타나서 선거운동을 도와줬는데 끝내 등장하지 않았고 향후도 아마 좀 주변에 많이 바이든 대통령 주변에 많이 등장하지 않을 그럴 개연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과거부터 있었던 쭉 가정사에서 오던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가 저 둘째 아들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여자 오바마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부통령 해리스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연설 직접 들어보시죠. We did it, Joe. You're going to be the nex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hen she came here from India at the age of 19, she maybe didn't quite imagine this moment. But she believed so deeply in an America where a moment like this is possible that he had the audacity to break one of the most substantial barriers that exists in our country and select a woman as his vice president. But while I may be the first woman in this office, I will not be the last. 김수영 박사님, 이 바이든 당선인이 첫 임기를 마치면 나이가 82세가 돼서 재선 도전에 좀 어려울 거다. 그래서 그때 이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주자로 급부상할 거다. 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을 만큼 미국 내에서 관심이 높죠. 그렇죠. 이제 조 바이든이 워낙 고령이다 보니까 재선을 하려면 82살에 다시 재선에 도전을 해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도 그 재선에 도전하지 않겠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을 했어요. 자기가 전환기 후보다라고 해서 뭔가 다음 세대에 차기에 넘겨줄 그런 중간적인 입장에서의 어떤 대통령이라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쩌면 바이든이 재선에 도전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워낙 고령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유고시에 이제 그 부통령의 역할이 워낙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앞으로 카말라 부통령이 굉장히 역할이 주목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민자 아버지는 자메이카 출신이고 이제 어머니는 인도 출신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스탠포드 경제학과 교수였고요. 어머니는 인도의 브라만 계급의 아주 상위 계층의 이제 이민자인 거죠. 그래서 이제 배경은 이민자지만 사실은 굉장히 상위 계층에서 이제 출생을 했고요. 이제 샌프란시스코와 이제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이제 상원 의원으로도 일하고 법무장관으로도 일하고 굉장히 탄탄하게 길을 밟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이고 또 흑인이고 이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미국의 다양성을 이렇게 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리더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래서 미국이 주목하는 것 같아요. 미국은 어쨌든 다양성의 나라고 인종적인 소수 인종들의 어떤 의견들도 모두 반영해야 되는 것이 어쨌든 미국 행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 바이든을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보충할 수 있는 또 나이가 좀 젊잖아요. 아직 그렇다 보니까 조 바이든이 갖지 못한 것들을 많이 이제 보충할 수 있는 리더이자 또 차기에 또 어쩌면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서 조 바이든을 이어서 혹시 미국을 이어나가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는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270을 넘긴 조 바이든의 당선 확정 소식을 어디서 어떻게 들었을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골프를 치던 중에 바이든의 이제 당선 유력 소식을 듣게 됐다고 합니다. 골프 굉장히 잘 치죠. 자, 뭔가 제스처를 하고 있는 모습, 지지자들을 향해서 손을 흔들고 제스처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본인의 이제 패배가 확실시되고 있다라는 소식,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그닥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골프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를 마치고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길에 몇몇 시민들로부터 야유를 받기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영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데 뭐 평소와는 별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일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이번 선거에 불복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We will not allow the corruption to steal such an important election or any election for that matter. And we can't allow anybody to silence our voters and manufacture results. We can't let that happen. Detroit and Philadelphia, known as two of the most corrupt political places anywhere in our country, but it'll probably go through a legal process. And as you know, I've claimed certain states, and he's claiming states, and we can both claim the states, but ultimately I have a feeling judges are going to have to rule. 자, 트럼프 대통령이 리얼리티 쇼에서 즐겨해서 유행어가 됐던 게 바로 You are fired, 당신은 해고야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를 치고 백악관으로 들어가는 길에 몇몇 시민들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연달아서 들어보시죠. You're fired. You're fired. 박정하 대변인, 네. 트럼프 대통령이 끄떡없는 이유 뭘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두 가지로 저는 분석하고 싶어요. 지금 앞서 저희가 쭉 여러 주마다의 선거 결과를 봤지만은 결국 미국의 선거 제도 때문에 다수가 많은 선거인단을 바이든 당선인이 확보를 하게 됩니다만은 각 주마다는 굉장히 치열한 접전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과거부터 쭉 해왔던 지금 4년간 우리가 봐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성정상 도저히 이를 용납할 수가 없고 각각의 주마다 박빙의 주마다 다시 카운트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일부 참모들도 굉장히 그런 점을 주장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그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면은 트럼프는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곤란한 일들이 많아요. 무슨 세금 탈루와 관련됐던 여러 의혹들도 있고 성추문 관련한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렇게 지금 그 선거 이후에 골프를 치면서 평안한 트럼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속으로는 굉장히 불편하고 이 일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하는 곤란한 지경에 빠져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아침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그 어제까지만 해도 이방카의 남편이죠. 쿠슈나
사위가 예. 그 아름다운 퇴장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심지어는 오늘 아침 외신 첫 보도는 멜라니아 여사까지도 트럼프에게 이런 아름다운 퇴장을 하자라는 주장을 한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저희가 보면은 전 다음 달 중순에 선거인단 투표, 그러니까 형식적인 대통령 선거, 그 다음에 1월 20일 날 취임식 이전에 아마 아름다운 퇴장 내지는 미국 전통에 따르는 패자 승복 이런 것들이 공화당 중진을 중심으로 한 압력, 그 다음에 뭐 가족들의 권유 이런 것들 등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빨리 미국의 리더십이 확립이 되어야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좀 뭔가 질서 있게 앞으로 좀 전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바람을 해봅니다. 신문주 박사님, 자꾸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버티고 백악관에서 안 나가면 뭐 미군이 나설 수도 있다 이런 기사가 뜨기도 했다는데 설마 그렇게까지 상황이 대치되진 않겠죠? 뭐 그 가능성은 시나리오상의 가능성이고 현실화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정말로 불법적으로 백악관을 점거할 정도로 있으면 미군이 동원되겠지만 아마 주요 주법원들은 다 이번 달 안으로 기각 판결을 내릴 거예요. 재검표,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 중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권리인 측면도 있는 것들은 사실 우리가 폄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일부 주에서 자동적으로 재검표를 하는 주가 있고 또 특정 범위 내에 있으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의해서 재검표를 하는 주가 있습니다. 그러한 재검표 요청은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지금 대부분의 주, 조지아주의 4천여 표를 말고는 10,000표, 20,000표 이상 다 벌어졌기 때문에 재검표를 한다고 해서 그게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언론이 바이든을 당선자로 보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희망하는 것은 한두 군데라도 변화가 있으면 대법원에서 아마 승부를 걸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 사실은 주별로 개표가 약간 다른 게 당일날 도착한 것까지만 개표하는 주가 있고 당일날 이후에도 특정 기일까지 도착하는 것을 인정하는 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 간의 입장이 다르면 인터스테이트 컨플릭트가 되기 때문에 그런 주별 입장이 다른 것은 대법원으로 이제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것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권리입니다. 다만 대법원의 과거 판단을 보면 그런 것들은 주에 맡기는 게 맞다는 전례가 있고 이렇게 표 차이가 결국 투표인단 투표 차이는 많이 났잖아요. 표 차이가 많은 부분, 정치적 부분에 미국 사법부가 관여를 하지 않아왔던 관행까지 고려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 제기가 승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지금 보시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혐의, 줄소송 걱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글을 저희들이 띄웠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요. 윤태호 실장님. 일각에서는 뭐 이런 본인에 대한 어떤 다가올 소송, 뭐 혐의 이런 것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언론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좀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게 우리나라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미국 봐라. 미국은 정치 보복 이런 거 없잖냐. 전임 대통령에 대해서 뭐 후임자가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없지 않냐. 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다른 게 이게 무슨 약간 지금 민주당 진영에서 정치적으로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여기저기를 부딪혀가지고 돼 있는 거거든요. 자기 혼자. 그렇죠. 뭐 정치적 사건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성격이 약간 다른 것이고 과거에 이렇게 보면은 닉슨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렸다 사임을 하고 후임자 이제 포드가 사면을 했었죠. 근데 그때는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게 참으로 잘못된 겁니다만은 약간 이 정치 선거법과 관련된 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면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앞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사면을 시킬 수 있을 것인지 장기적으로 볼 때 아마 여론을 보겠죠. 그럼 트럼프 대통령 주위에서는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게 우리가 조금 얌전하게 있는 게 그래도 전직 대통령의 존중이라든지 이런 문화를 이어가가지고 괜찮을 것이다 라는 쪽하고 강하게 나가서 지지층을 결집시켜 놓아야지 퇴임 후에도 그게 정치 안전판이 된다라는 쪽이 갈라져 있는 것 같아요. 참 이런 것은 매우 독특하죠. 미국에서 이제 재선에 성공하지 못한 현직 대통령 10번째라거든요, 이번이. 최근에 우리가 한 3, 40년 돌이켜보면은 카터 대통령이 있고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있습니다. 근데 카터와 아버지 부시 두 사람은 재임 기간에는 별로 인기가 없었지만은 가장 훌륭한 전직 대통령으로 꼽혀왔던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분은 아주 다른 전직 대통령의 길, 트럼프만의 길을 걸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엔 두 번째 이슈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한국과의 인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바이든 당선인이 우리나라와 인연이 여러모로 많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한국과의 인연, 미 상원 외교위원회 오랜 기간 활동한 외교통, 한반도 이슈에 대해서 이해가 높은 지한파로 분류가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로서는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세 차례 공식 방한을 했고 98년 미 상원 외교위 민주당 측 간사로 자격으로 2001년 상원 외교위원장 자격으로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넥타이를 바꿔맸던 일화, 손녀와 DMZ를 방문했던 일화 있고요. 2013년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으로 한국을 방문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한국을 혈맥, 좋은 친구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자, 바로 저 넥타이를 바꿔맨 일화가 상당히 유명했죠. 신문철 박사님, 지금 진보 보수 소위 우리 정부 전 정부를 가릴 것 없이 다 인연이 있군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넥타이를 바꿔맨 인연도 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만나서 오바마 대통령을 당시 대신해서 혈맥, 좋은 친구라고 부른 바도 있고요. 예, 사실 오랜 기간 미국 정계에 있었고 동맹주의자이기 때문에 한국의 여야를 막론하고 나름대로 다 인맥도 있고 또 한국에 대한 애정도 있는 대통령 당선인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사실 과거 미국 대통령을 보면요, 국제 문제에 밝은 대통령은 별로 없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경영자였고 그 전에 오바마 대통령도 사실은 법률가였고 그 전에 부시 대통령도 기업가였고,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탈냉전 이후에 가장 국제 문제에 밝은 대통령 당선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한반도 문제도 오랜 기간, 특히 부통령에 있는 기간 동안 북한에 여러 차례 핵실험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하고는 인연이 깊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와 연계성을 가지고 정책을 이어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제 입장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봐야겠죠. 결국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탑다운 방식을 바이든 당선인은 과거 후보 시절에 그것을 반대해왔고 역으로 실무자부터 접촉을 하겠다는 그런 접근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방금 신문철 박사님 말씀했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와 북한을 대하는 정책 방향이 바이든 당선인과 다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을 향해서 바이든 당선인은 뭐라고 과거에 이야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He's legitimized North Korea. He's talked about his good buddy who's a thug, on the condition that he would agree that he would be drawing down his nuclear capacity to get that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nuclear-free zone. 즉, 바이든 당선인은 한반도는 비핵화돼야 된다. 북한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 없이는 절대로 만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아무런 조건을 얻어내지 못하고 그냥 만남만 되풀이했다라는 트럼프 대통령과 또 어찌 보면 문재인 정부, 현 정부, 대한민국 현 정부의 북한을 향한 기조에는 반대를 하는 입장을 선명히 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유였을까요? 북한은 바이든을 매우 싫어합니다. 자, 이렇게 입에 담기도 힘든 표현으로 바이든 당선인에 대해서 과거에 욕설을 한 바 있었습니다. 제가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이렇습니다. 북한은 당선되고 나서 지금은 잠잠한 입장인 것 같은데, 박정아 대변인, 확실히 이게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게 북한의 비핵화는 되지 않았고 오히려 전문가들에 따라서는 북한이 더 과격한 길로 걷고 있다라고 분석하는 분도 있는 상황에서 마냥 북한에게 당근을 줄 것인가 라는 이슈와 관련돼서 우리 정부와 바이든 당선인의 기조가 좀 달라 보인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리 한반도 정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에 와 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 그리고 쇼하듯 이 한반도 정세를 관리해왔던 걸 봤지 않습니까? 판문점
정상회담도 봤고 그다음에 하노이에서의 노딜 회담도 저희가 봤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혹여 있을 수 있는 이 한반도에서의 평화 관리 차원에서 있을 수 있었지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한반도 운전자론을 얘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교감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왔습니다만은 좀 전에 저희가 바이든 당선인의 여러 가지 인식, 북한에 대한 인식을 봤던 것처럼 앞으로 미국이 북한을 관리하는 방식, 북한을 대하는 방식,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 등이 달라질 거로 보여집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한반도 운전자론을 얘기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전제 없이 무조건적인 남북 화합, 교류, 평화만을 주장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바이든 당선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유엔 등 국제사회 모두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철저한 비핵화 프로세스, 비핵화를 전제로 한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이번 우리 정부가 굉장히 많이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을 해야 그렇지 않으면 어쩌면 일부 국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처럼 한반도만 쳐다보고 있다가 전 국제사회에서 외톨이가 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중 간의 패권 전쟁도 동북아시아부터 해서 인도태평양까지 굉장히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 중간에 동북아시아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데 이 상황을 냉정히 한번 보고 대통령이 어제 그 트위터를 통해서 한미동맹을 강조했던 것처럼 한미동맹이 어떻게 해야 기초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냉정히 좀 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물론 김수현 박사님, 현 정부에서도 바이든 당선인과의 어떤 코드를 정책 보조를 맞추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다 하고 있을 것 같고 일단 북한도 과거와는 다르게 좀 잠잠하네요. 그러니까 북한 지금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협상 파트너가 달라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는 어쨌든 탑다운 방식이고 어떻게 보면 김정은도 탑다운 방식이기 때문에 합이 맞는 거죠. 근데 이제 바이든은 어쨌든 버텀업 프로세스를 이제 고수할 테고 시스템적으로 이 북핵 문제에 다가설 거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지금 바뀌어진 상대에 대한 굉장히 그 고심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아마 한국 정부의 역할이 좀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북한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있을 때는 이제 직접 북미 간에 직접적인 대화를 하려고 했겠지만 지금 바이든으로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남한 정부의 어떤 중간자적 역할을 많이 기대할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 이제 2022년 봄에 대선이 또 치러지는데 이 시간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 보궐선거하고 그다음에 바로 대선 정국으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문재인 정부가 구상했던 여러 가지 것들, 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든가 종전선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진행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물러나지 않겠다고 이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인수위원회가 좀 늦게 꾸려진다면 바이든 쪽에서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볼 때 뭐 한미 관계나 이런 경우는 뭐 안정적으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바이든이 동맹을 중시하기 때문에 앞으로 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전에 아주 격동쳤던 거에 비하면 안정적으로 갈 것 같지만 이 북미 관계나 남북 관계 같은 경우에 약간 시간이 없다. 그래서 더 서둘러야 하고 남한의 어떤 중간자적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SNS에 올렸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라고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거 이렇게 태그라고 하나요? 해시태그? 그렇죠? 같이 갑시다. 라고 한미동맹에서 전통적으로 썼던 발언을 하며 축하의 인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같이 갑시다를 저렇게 영문으로 같이 갑시다 라고 쓴 것도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 국내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특활비 검증, 추휴 누가 다칠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특활비를 마치 대검이 특정 세력을 공고히 하는데 쓴 것 같다라는 식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정작 법무부가 특활비를 쓰는 건 아니냐라는 반론도 현재 제기돼서요.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둘 다 이 국회 특활비 검증을 받게 됐습니다. 먼저 추 법무부 장관의
과거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특활비는 다른 예산과는 다르게 대검에서 일괄 받아갑니다. 일선청 예산치도 감독은 하고 있으나 지금 특활비는 대검에서 일괄 받아가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임의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거죠. 무슨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아니 그 무슨 뭐 이렇게 논의 구조도 없어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총장이 그냥 마음 먹으면 그냥 집행하고 아무도 의견을 내지 않나요? 뭐 총장 주머니 돈처럼 아마 총장이 내려보내야 되는 그 맏형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지검에는 특활비를 내려보내지 않아서 수사팀이 굉장히 고충을 겪고 있다 하는 일선의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이미 특활비 다 내려가고 있어요. 이제 저도 이제 들은 얘기니까 현재 저도 확인할 방법은 없죠. 아니 그 확인도 안 된 걸 안 내려간다고 그런 단전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추정가 측은 대검, 즉 윤석열 총장이 주머니 돈처럼 특활비를 거의 다 쓰고 있다. 확인을 해봐야 한다라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고 중앙지검으로는 내려가지도 않고 있다라는 식의 발언도 해서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는 대목인데요. 오늘 여야가 추 장관이 있는 법무부와 윤 총장이 있는 대검 모두의 특활비를 따져보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자, 이게 자충수가 될지 승부수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고요. 지난 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특활비, 이른바 특수활동비, 배정 내역을 대검 감찰부에 조사 지시했다. 야당은 법무부 특활비도 검증해야 한다라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 특활비 법무부도 쓰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야 의원이 오늘 오후 2시에 대검과 법무부의 특활비 집행 내용 현장 검증을 하겠다. 그러니까 여야가 그럼 법무부도 까자, 대검도 까자라고 나선 겁니다. 검찰은 반격에 나섰다. 대검 내려보내기 전 법무부 사용 목적으로 떼어간 특활비 액수가 8, 9억가량이다 라고 동아일보에게 얘기했습니다. 검찰 관계자, 추 장관이 특활비를 어디에 사용했는지부터 조사해야 한다. 법무부가 사용한 특활비 내역 일단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자,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주머니 돈, 쌈짓돈처럼 쓰인다는 그 특활비, 대검이 반박을 한 거죠. 그거 추 장관 내 법무부도 쓰는데요? 라고 말이죠. 한 시민단체가 법무부 특활비 사용 불법을 주장하며 추 장관의 횡령 혐의로 고발한 상황. 법무부는 사업 목적에 따라 사용을 했다라고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야가 참 흥미롭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른바 특수활동비, 민감한 특활비, 추 장관이 그 주머니 돈처럼 총장이 쓴다.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운을 뗐는데 지금 대검과 야당에서는 알아보니까 그 특활비 법무부에서 미리 떼가던데 라고 하며 대검과 법무부 모두 다 지금 검증받게 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추 장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쌈짓돈을 썼다라는 임의로 유용했다라는 정황을 받아서 저렇게 진술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활비라는 것 성격 자체가 기밀에 준하는 어떤 활동이라든가 일일이 영수증을 받기 어려운 여러 가지 활동에 부여된 금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일이 집행을 분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 의원들이 오늘 현장 검증을 간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예산 편성권은 법무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위 기관이어서 90억 중에 한 8, 9억 정도를 우리가 우리 법무부에서 쓸 돈을 두고 나머지를 이제 검찰로 내려보내는데 훨씬 많은 금액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특활비는 우리가 과거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임의대로 사실 영수증 없이 쓴 시절 굉장히 많았죠. 박근혜 정권 때도 그래서 국고손실죄로 특활비를 상납받았다라고 실제 유죄 처분이 나오기도 했었고 예전에 국회의원들께서도 상임위 특활비 어디다 썼냐 논쟁이 있었을 때 생활비에 썼다라는 정치인 주장 때문에 또 논란이 제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어느 정도는 투명하게 쓰지 않을까 국민적 시각은 그러한데 오늘 구체적으로 검찰이든 법무부든 실제로 사용 목적에 맞게 집행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부러 부실하게 쓴 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쌈짓돈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올바른 것이냐. 왜냐하면 아직 검증이라든가 예. 수사라든가 감찰이 맞춰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대검이든 뭐 법무부든 검찰이든 쉽게 임의로 유용했다라고 주장할 만한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추 장관이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추 장관 문제 제기의 타당성도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이 특활비를 총장이 마치 이렇게 주머니 돈으로 쓴다. 이거를 자 과연 어떠한 정말로 증거나 어떤 제보 이런 걸 바탕으로 추 장관이 한 발언인지 아니면 그런 근거 없이 소위 매도를 한 것인지 여부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쭉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예. 추 장관이 이제 뭐 저도 들은 바니까 확인해봐야 하겠죠라고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죠. 근데 추 장관이 말하는 그 맥락도 예를 들어서 이걸 뭐 자기 집에 가가지고 형광등 가는 거, 집 주위에서 빵 산 거 뭐 이런 게 옛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한 건 아니고 이 특활비를 검찰총장이 다 쓰는 게 아니라 배분은 합니다. 예. 여기저기. 근데 친한 사람한테 좀 많이 주고 미운 놈한테는 덜 주고 이런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이제 의혹이에요. 근데 물론 여당 의원 일부는 뭐 정치 자금으로 쓴다는 둥, 뭐 언론 사주한테 뭐 밥 사주면 어떡하냐라는 둥 했는데 그건 뭐 전혀 이제 맞지가 않는 이야기고 이 특활비 맥락을 제가 좀 어쩔 수 없이 길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국고손실죄로 일부 유죄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것은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특활비를 뭐 횡령했다가 아니라 특활비는 기밀적인 수사와 관련되는 부분에 업무 추진비로도 쓰기 곤란한 부분에 쓰라는 건데 청와대에 올려줬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걸 뭐 술집에 가서 썼느냐 식당에 가서 썼느냐 여기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그거 하나가 있고 그 다음 현 정부 출범 직후에 당시 이영렬 중앙지검장하고 안택은 법무부 검찰국장하고 이제 회식을 하면서 그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후로 해서 그 수사를 담당한 권사들을 수고했다라고 100만 원씩 봉투를 이제 줬다. 특활비에서 경력금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수사를 했는데 그게 이제 무죄가 났죠. 예. 그 부분이. 그래서 그 이후에 특활비에 대해서 손을 많이 댔습니다. 국회도 그렇고 검찰, 국정원 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법무부라든지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라고 해서 특활비가 살아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 윤석열 총장이 현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이 있는 것이고 일부 개혁된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총액 내에서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인데 여기도 포인트 하나가 있어요. 예. 과거의 검찰총장들은 검찰총장이 될 때 관행적으로 대검 사무국장을 검찰총장 사람을 씁니다. 검찰총장이 이 사람을 대검 사무국장으로 하겠습니다라면 법무부 장관이 임명장을 재가를 해줘요. 대검 사무국장이라는 거는 검사 출신이 아닙니다. 검찰 공무원 출신으로 최고위직인데 말하자면 대검의 살림살이 특활비 전체를 사실상 총괄하는 집행을 관리하는 사람이거든요. 검찰총장의 뜻에 따르겠지만은 근데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이 됐을 때 대검 사무국장 추천한 사람을 인사를 안 내줬어요. 아, 그래요? 추미애 장관이? 아니 그때는 딴 장관이 딴 장관이요. 조국 장관 민정수석 시절이고 예. 박상기 법무부 장관 시절인데 그때 약간 충돌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대검 사무국장은 윤석열 총장이 추천한 사람이 아니라 당시 청와대하고 법무부에서 추천한 사람이 옆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쪽에서 자신감이 있는 거는 그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감시 감독을 당하고 있었고 예. 벌써부터 옛날부터 이게 보는 걸 다 알고 있었는데 자신 있다. 낌새를 챘다. 예, 라는 것이고 하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나올 뭐 문제 삼는다면은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은 여기는 약간 너하고 친하다고 해가지고 딴 데보다 뭐 100만 원 더 주고 여기 100만 원 덜 준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문제 삼을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문제 삼는 것이 법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예. 뭐 감찰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어질 것의 문제로 볼 것이냐. 그건 좀 다른 이야기죠. 일단 대검 측, 윤 총장 측은 자신 있어 하는 분위기입니다. 함께 보시죠. 약간 이럴 줄 알고 있었다라는 느낌이에요. 검찰 특활비는 월별 분기별 집행계획 세워서 집행하고 수사 상황 등에 따라 추가 집행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집행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 또 다른 신문에 보면 동아일보인가요? 보도에 보면 영수증 등의 자료를 혹시 몰라서 챙겨뒀다.
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중요한 건 여야가 검증해봐야 알 것 같은데 그런데 김수경 박사님 추 장관이 총장 주머니 돈이라고 했었던 검찰 특활비를 정작 법무부도 쓰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법무부는 규정에 따라서 쓰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손정희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중앙일보는 오늘 법무부에겐 특활비 사용 권한이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꼭 그렇게 볼 것이 아닌 것이 특활비를 규정한 것은 수사의 기밀에 준하거나 어떤 공적 업무에 있어서 좀 외부적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경우에 쓰는 경우가 많은데 법무부 같은 경우도 사실 법무부의 어떤 검찰의 정책 집행이라든가 여러 업무에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특활비 자체를 배정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관례적으로 그동안 법무부도 특활비를 사실상 써왔었거든요. 그게 규정이 없다고 해서 위법하다 이런 논리는 가기 어려울 것 같고 결국은 지금 추 장관도 횡령죄로 시민단체가 고발을 한 사건이 있거든요. 실제 8, 9억의 예산 집행을 했는데 실제로 임의를 먼저 선집행해서 빼고 나머지를 검찰에 내려버렸는데 그게 실제로 법무부의 어떤 역할에 부합하는 목적으로 썼는지가 핵심적인 것인지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특활비가 애초부터 법무부의 목이냐 검찰의 목이냐 이런 거를 따지기에는 좀 기계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실제 집행한 실체적인 어떤 집행 내역을 같이 투명하게 공개 분석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활비는 사실상 좀 논란이 계속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검사님들 일하다 보면 소소하게 본인 돈으로 수사 관련한 어떤 수사의 어떤 정보원이라든가 뭐 비용과 관련해서도 뭐 밥값이라든가 술값이라든가 업무 목적에 쓰지만 영수증 마련하기 어려워가지고 본인 월급으로 쓰시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거를 총괄적으로 고려해서 특활비를 규정을 한 것인데 일일이 영수증 내놔라. 그러면 실제로 뭐 국정원이든 검찰이든 법무부든 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거죠. 그게 국민한테 그렇게 옳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재량성을 부여하고 다만 한 번쯤은 감찰하거나 검사하는 게 필요한데 지금은 특활비가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이 되니까 사실은 이거는 특활비는 그런 성격의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검찰과 법무부의 어떤 활동을 제약하는 방식으로 정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법무연수원 강연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게 진짜 검찰개혁이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오늘 차장검사, 신임 차장검사를 대상으로 두 번째 강연을 한다고 합니다. 지난 3일 법무연수원에서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서 국민의 검찰이 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오늘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차장검사 상대로 강연을 합니다. 그렇군요. 지난 법무연수원에서 강연 내용은 진짜 검찰개혁 내용보다도 요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군요. 자, 오늘 신임 차장검사를 상대로 무슨 내용을 강연할지 그 메시지에도 좀 주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박정환 전 대변인님, 네. 작심 발언 소위 오늘도 나올까요?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얘기가 사실은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잖아요. 검찰로서는 분명히 해야 되는 일인데 저 발언 자체가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 우스운 거고 심지어는 특활비까지 시비를 걸으면서 주머니돈, 삼짓돈 쓰듯이 정치 자금화하고 있다라고 쳐다보고 있는 여권의 일각의 시각이 저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해야 될 그 차장검사들에 대한 강연 내용이 굉장히 범위를 벗어나거나 아니면 사회의 기본 질서를 흐트러질 정도로 발언이 간다면 문제지만 검찰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총장으로서 당연히 차장검사들에게 당부해야 될 일을 가지고 우리가 촉각을 세우면서 쳐다보는 현 상황 자체가 저는 좀 이상하다고 보여지고요. 앞서 논의가 잠깐 있었습니다만은 특활비 문제까지 시비를 걸면서까지 윤 총장을 좀 압박하고 있는 여권 일부가 저는 오히려 잘못 보고 있고 지금 상황을 너무 정치화하면서 해석하고 있다라는 우려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박정환 전 대변인 개인적 견해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다음 순서입니다. 하플입니다. 어떤 분들이 하플로 선정됐을지 바로 보시죠. 자, 안철수 금태섭 그리고 팬더 블랙핑크. 먼저 안철수 대표가
신당 만들자 제안했습니다. 신당 전문가입니다. 누구를 반대하고 누구를 싫어하는 사람이 모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겠다. 그 비전을 내세우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총선 때 이미 결과를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태를 지속하는 한 결국은 내년 재보궐선거도 어렵습니다. 이제 야권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한 정당 소속이 아닌 야권 단일 후보를 내야 한다는 생각이 돼서 야권이 힘을 합하고 그리고 그 합리적인 개혁을 바라는 진보 세력까지도 힘을 합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 지점이 2년 후의 대선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게 각 정당이나 세력들의 몫이겠죠. 그런데 제1야당은 하나만한 이야기라고 폄하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구체적인 얘기를 했어야지. 정권교체를 하기 위해서 뭘 하겠다는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고 막연하게 정권교체를 하기 위해서 뭐 노력하겠다고 하는 거는 뭐 항상 하는 얘기 아니야? 그 말만 믿고 뭐 딴 짓을 할 수가 없어. 시큰둥한 그런 반응인데요. 이를 두고 내년에 예정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두고 안철수, 금태섭, 국민의힘이 묘한 수싸움을 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달리 말해서 금태섭이라는 존재가 있기 전까지 안철수 대표를 바라보는 야당에게 있어서의 어떤 위상과 이른바 시장의 매물, 금태섭이라는 강력한 매물이 등장하고 나서의 안철수 대표를 바라보는 제1야당의 어떤 그런 위상이 좀 달라졌다는 관측인데, 일단 안철수 대표는 신당 창당을 제안했지만 지금 김종인 위원장 들으셨던 것처럼 반응은 시큰둥. 그런데 오는 18일에 국민의힘의 초선 모임에 금태섭 전 의원이 참석을 해서 이기는 야당 노하우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기로 했다. 탈당 후 첫 공개 행사이자 최근 서울시장 후보 여론조사에서 야권 3위에 오른 행보이기 때문에 자 오히려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함께 보시죠.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 결과가 이런데요. 나오자마자 지금 금태섭 전 의원 8.4, 여전히 오세훈 안철수 강력하긴 합니다만, 자 유태구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게 뭐 섞여 있는 건데 안철수 대표의 제일 지금 문제적인 이야기보다 약간 모호한 점은 대선이냐 서울시장이냐 이거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지금 뭐 여기에 먼저 들어오냐 나중에 들어오냐 이 문제까지 있고, 지금 현재 대선은 좀 멀리 있으니까 아까 지지율에서도 나왔지만은 서울시장으로 나가면은 좀 괜찮지 않겠냐, 그 부분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구성원들이 상당히 기득권을 조금 무너뜨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장으로만 나온다면은 그때 뭐 박원순 케이스처럼 이제 뭐 바깥에 하고 우리하고 단일화 경선까지도 가능하고 우리가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안 대표가 지금 이야기하는 모두가 기득권을 무너뜨린 플랫폼 정당, 이거는 약간 대선 쪽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좀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뜨악해 하는 것 같고, 금태섭 전 의원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은 대선 예비 후보군이라기보다는 서울시장 예비 후보군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는 불확실하지만은 그 사람의 진로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불확실성이 덜한 상황이니까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기 아니면 뭐 여기 대신에 선택지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게 시간이 안철수 대표의 편은 아닐 겁니다. 지난 총선 전으로 생각해도 그때 이제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에서 미래통합당으로 만들 때 나름대로 벽을 무너뜨렸어요. 바깥에 뭐 박형준, 이현주 뭐 이런 사람 막 들어왔었죠. 그때 안 대표는 안 들어가고 독자 노선 했는데 막판에 어떻게 귀결이 됐습니까? 지역구는 우리가 후보를 안 낸다. 비례만 낸다. 라는 식으로 뭐 야권 연대 복무한다. 이런 식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결과가 별로 양쪽 다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은 같은데 몸을 내가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다라는 식의 메시지의 유효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제 야권을 중심으로 어떻게
권력 재편이 되는지 야권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블랙핑크와 판다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세계적인 배우, 가수이자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걸그룹 블랙핑크. 그런데 중국에서 블랙핑크를 문제 삼았습니다. 블랙핑크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에버랜드의 블랙핑크 멤버들이 방문을 했는데 최근에 그 경사가 하나 있었어요. 새끼 판다가 나왔어요. 푸바오. 이렇게 만지는 환희와 접촉한 영상의 예고편을 공개했는데 중국 누리꾼들이 중국에서는 이 상업적인 판다 접촉을 금지하고 있다. 메이크업 상태로 생후 100일 된 아기 판다를 안고 접촉했다. 블랙핑크 불매하겠다. 자, 불매 이유도 다양해요. 자, 그러자 국내 누리꾼은 중국에서도 너희들도 손으로 만졌더만 이라며 중국의 농구 스타 야오밍 등 유명인 판다 맨손 만진 사진을 전격 공개했는데 만졌네요. 맨손으로 자기들도. 자, 지금 사진에서 명확히 지금 야오밍도 불매할 거냐 뭐 이런 국내 누리꾼들의 반론. 자, 그런데 YG는 결국 새끼 판다 동영상 공개를 유보했다. 자, 이것도 논란이에요. 전문 수의사와 사육사들 참여 아래 멤버 모두 위생장갑, 마스크, 보호복 착용했다. 판다 보전 전문가분들 권고와 국제협력 관례를 존중해 관련 영상 상영을 유보한다. 논란된 예고편 영상도 삭제했다. 그런데 이미 영상은 다 퍼졌죠? 영상 보시죠. 이렇게 이 영상을 아유 귀여워라. 네. 블랙핑크가 이렇게 장갑 끼긴 또 했어요. 아우 참 어떻게 이렇게 판단이 이렇게 귀여울까요? 네. 자, 사육사들이 만진 장면. 뭐 요런 영상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김승훈 박사님. 이거 뭐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일단? 지금 동영상을 보니까 이제 중국 누리꾼들의 주장은 판다를 이제 맨손으로 화장한 채로 이렇게 함부로 만졌다. 그게 이제 판다에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판다가 워낙 희귀한 동물이기도 하고 또 번식이 매우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저렇게 함부로 맨손으로 화장한 얼굴로 만진 게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중국 누리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지금 동영상을 보니까 맨손은 주로 사육사의 손인 것 같고요. 블랙핑크는 이제 위생장갑을 끼고 아마 촬영이 임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의 방역 전문가들의 어떤 조언 아래에서 촬영이 됐다고 하니까 그렇게까지 판다의 목숨을 해할 만큼 위중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중국이 이것 말고도 저번에 이제 BTS가 미국과 한미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한미가 이제 같이 고통을 겪었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중국 네티즌들이 들고 일어났죠. 그래서 항미 원조를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미국에게 고통받는 너희들을 도와서 해방시켜준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또 역사적으로 막 논쟁이 됐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중국 워낙 인구가 많고 중국 시장이 너무너무 크죠. 사실 연예인들이 진출할 수 있는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가 중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 팬들이 어느 정도 자신의 좀 위세를 좀 드러낸다고 할까요? 이런 사건들이 좀 자주 일어나는 것 같고 또 이제 YG나 어쨌든 연예인 기획사 측에서는 시장에다가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요. 노래도 팔고 이제 그 시장을 개척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그 현지 팬들의 심기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중국에서 이렇게까지 판다가 중요한 것이라면 그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하는 입장에서도 존중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만 이번 건은 조금 역사적인 문제도 아니고 또 이제 동영상을 봤을 때 크게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은 아닌 걸로 봐서 중국이 약간 무리하게 우리가 불매운동 하면 너희들 굉장히 데미지가 크지 이제 이런 약간의 위세를 드러내는 사건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물론 저 일부 중국 네티즌들의 문제 제기라는 점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우리 손정혜 변호사님께서 다시 혹여 우리 또 중국 시민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한중 관계는 소중하니까 그 오해를 좀 한 번 더 풀어주시죠. 일단은 수의사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한 상태에서 위생복하고 장갑을 다 꼈다라는 거죠. 지금 코로나19나 여러 가지 이제 문제 때문에 예민한 시국이기는 하지만 전문가들이 참여했다라는 것은 이 판다의 건강상의 위해를 끼칠 만한 요소를 다 제거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오해의 소지만 있지만 이해할 부분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판다가 이제 중국을 대표하는 동물이고
것도 굉장히 희귀하다 보니까 판다 부심에 따라서 좀 더 강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의사는 알겠지만 우리도 판다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그럼요. 국민이거든요. 저 판다, 새끼 판다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 국내 연구진들이 엄청난 자금을 투자를 했던 네. 것을 알고 있어서 아마 그 현장에 있는 분들 모두 위생관념 철저하게 지켰을 것이라서 혹여라도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판단은 죄가 없다. 자,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월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방 2~3할로에서는요. 추미애 법무장관의 특활비 감찰, 추 장관의 자충수가 될 것인가, 승부수가 될 것인가라는 주제로 오늘 본방에서 미처 못다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테니 2~3할로 라방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